160개 이상의 독일 유보트가 작전에 투입됐고 도니츠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보트를 대서양 순찰선에 보강했습니다. 이는 1943년 5월 유보트 역사에 블랙메이로 기록될 서사적인 대결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1943년 봄 대서양 전투의 균형은 위태로웠다. 독일의 유보트들은 늑대무리처럼 북대서양을 배회하며 영국의 생명선인 수송 호송선을 위협했다. 1943년 3월 독일 유보트가 공격 중입니다. 그들은 그 달에만 108척의 연합군 선박을 침몰시켰습니다. 연합군 관계자들은 절망에 빠졌고 일부는 대서양에서의 독일 승리가 임박했다고 두려워합니다. 1943년 3월은 연합군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한 달 동안 유보트는 약 56만 7천 톤의 선박을 격침시켰다. 영국 해군성 보고서는 3월 첫 20일 동안 독일이 대서양 생명선을 끊는데 이보다 가까웠던 적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4월이 되자 공포는 현실이 되었다. 영국은 숨통이 조일 수 있었다. 한 왕립 해군 장교는 이렇게 회상했다. 배를 보고 그것이 침몰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다. 이것이 호송 전쟁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유보트가 행복한 시기를 즐기고 있던 동안 균형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1942년 말부터 1943년까지 연합군은 단일 무기가 아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센티미터파 레이더를 통해 항공기와 호위함은 밤이나 거친 바다에서도 수면 위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었다. 고주파 방향 탐지기 후프듀프는 무전 신호를 가로채며 늑대무리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게 했다. 훈련도 진화했다. 호위함 승조원들은 소나로 유도되는 점진적 공격을 연습했고 존니 워커 선장과 같은 지휘관이 이를 세밀히 조정했다. 새로운 무기가 전장에 등장했다. 해저를 향해 발사되는 전방 신관 프로젝타일 해지호그는 명중 확률을 높였고 항공기는 수중 잠수함을 추적하는 음향유도 어뢰 마크 24 피도를 투입했다. 함정도 늘어났다. 구축함 호위함과 대량 생산된 프리기탐이 공백을 메웠고 장거리 항공기 B-24 리버레이터는 치명적인 대서양 중앙 구간을 감시하며 공백을 채웠다. 호송 항공모함과 MAC 선박은 항공력을 직접 호송선에 배치했다. 정보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애니그마 암호는 재차 해독되어 유보트 배치를 연합군이 알 수 있었다. 각각의 개선은 중요했지만 모두 합쳐졌을 때 그것은 층층이 쌓인 방어망이 되어 비로소 그 힘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를 데니츠 제독은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160척 이상의 유보트가 작전 중이었다. 그는 대서양 전투가 아직 승리 가능하다고 믿었다. 유보트를 계속 전진 배치하며 호송선을 압도하려 했다. 그의 자신감은 1943년 5월 시험대에 올랐다. 4월 말 리버풀에서 북미로 향하는 42척의 화물선 호송단 ONSO가 출항했다. 느리게 항해하는 데다 화물은 무거웠고 호위함은 6척뿐이었다. 지휘 피터 그레튼. 그들은 알지 못했다. 50척 이상의 유보트가 경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4월 28일 그린란드 남쪽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날씨가 독일 편이었다. 격렬한 대서양 폭풍이 호송단을 흩뜨리고 호위함에 부담을 주었다. 일부 잠수함은 호송선을 은밀히 따라가 공격했다. 한 척의 화물선이 격침되었다. 즉시 증원군이 투입되었다. 4월 30일 뉴펀들랜드에서 출동한 구축함 5척이 합류하며 호위함 숫자는 14척으로 늘어났다. 저항은 강해졌다. 피해는 제한적이었다. 데니츠는 5월 1일 잠시 작전을 중단했다. 폭풍은 결과를 남겼다. 일부 호위함들은 연료를 보충하러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호위 대상 함대는 속도가 늦춰지고 분열되며 다시 취약해졌다. 5월 4일 ONSO는 또 다른 함정에 빠졌다. 29척의 잠수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데니츠는 모든 전력을 집중하라고 명령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유보트가 한 곳으로 몰렸다. 이어진 것은 혼돈이었다. 그날 밤 수십 척의 유보트가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감행했다. 어뢰가 함대를 갈랐다. 5월 4일과 5일 사이 상선 12척이 격침되었다. 호위함들은 압도당했고 폭풍 속 전장에 얇게 퍼져 있었다. 잠시 동안은 마치 3월이 되풀이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캐나다 PBY 캔소 항공기가 이미 U-209를 타격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장거리 항공 순찰이 이전보다 더 넓은 범위에 도달하고 있었다. 유보트의 안식처였던 공중의 공백, 즉 에어갭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5월 5일 짙은 안개가 몰려왔다.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유보트의 망원경 관측병들은 시야를 잃었지만 연합군 레이더는 여전히 작동했다. 호위함들은 잠수함이 볼 수 없는 것을 탐지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지원 그룹이 도착했다. 슬루프와 프리깃 함선들이 추가되었다. 바다는 잠잠해졌고 소나는 다시 효과를 발휘했다. 상황이 뒤집혔다. 이제 호위함들이 사냥을 시작했다. 군함들은 공격 대상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며 정밀하게 공격했다. 5월 5일부터 6일까지 5척의 유보트가 격파되었고 이전 전투에서 이미 격파된 잠수함도 있었다. 늑대 무리는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재난으로 시작된 상황이 반전으로 바뀌었다. 드니츠가 공격을 중단할 때쯤 피해는 엄청났다. 상선 약 13척이 손실되었지만 유보트 7척이 격파되었다. 거의 40척의 잠수함이 참여했음에도 함대는 살아남았다. ONSO는 전환점을 의미했다. 단순한 결과의 변화가 아니라 통제권의 변화였다. 독일 잠수함병들은 나중에 이 전투를 바다 위의 스탈링그라드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1943년 5월 내내 드니츠는 늑대 무리를 계속 배치하며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손실만 늘어났다. 강력한 호위와 항공모함 HMS 바이터의 보호를 받는 HX-237 호위 함대가 공격을 받았지만 방어는 성공했다. 유보트 3척이 격파되었고 손실은 최소였다. SC-129 호위 함대가 이어졌다. 상선 2척이 격침되었지만 공격한 무리는 물러났다. 반격으로 유보트 1척이 격파되었다. 그 다음은 SC-130이었다. 이번에는 13척의 연합군 군함과 끊임없는 항공 지원이 방패를 이루었다. 늑대 무리는 공격 위치에조차 도달하지 못했다. 항공기가 먼저 타격을 가해 잠수함들이 제대로 협력하기도 전에 흩어졌다. 호위함들은 살아남은 잠수함을 추적했다. 5월 25일까지 SC-130은 단 한 척도 손실 없이 리버풀에 도착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른 호위 함대들도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USS 보그의 보호를 받은 ON-184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다. HMS 아처가 지원한 HX-239는 잠수함 한 척이 격파되었고 상선 손실은 없었다. 패턴은 명확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것이다. 5월 내내 유보트는 더 일찍 탐지되고 더 빠르게 교전당하며 더 자주 격파되었다. 성공률은 폭락했고 생존율은 곤두박질쳤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1943년 5월 한 달 동안 약 40척의 유보트가 손실되었다. 전체 작전 함대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이전 몇 달간 평균 손실은 14척이었다. 이제 한 달 만에 거의 3배로 증가한 것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인적 손실이었다. 잠수함병 18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살아남은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숙련된 승무원, 베테랑, 장교, 미래 지휘관들이 사라졌다. 이 손실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편 연합군의 해상 손실은 급격히 줄었다. 침몰한 물량은 약 26만 4천 톤에 불과해 3월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호위 함대 전투에서만 봐도 유보트는 19척의 상선을 격침시키는 동안 20척의 잠수함을 잃었다. ONSO를 제외하면 비율은 더욱 심각했다. 6척의 상선 손실에 13척의 유보트가 격파되었다. 균형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드니츠에게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지휘관들은 끊임없이 사냥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군함에게 항공기에 의해 은폐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듯한 기술들에 의해 레이더는 밤에도 그들을 탐지했고 항공기는 대양 한가운데서 공격했다. 호위함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협력했다. 그는 조정을 시도했다. 4월 27일 그는 비스케이만을 건너는 잠수함들에게 밤에는 잠수 상태로 이동하고 낮에는 잠시 수면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연합군 항공기가 낮 동안 하늘을 장악했고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온 잠수함들은 발견되어 격파되었다. 그 달만 해도 최소 6척이 이동 중 손실되었다. 사기는 붕괴했다. 한때 공격적인 포식자였던 늑대 무리는 이제 방어적이고 반응적이며 취약해졌다. 지휘관들은 작전을 자살적이라고 묘사했다. 한 명은 마치 승무원을 확실한 죽음으로 행진시키는 것과 같다고 비교했다. 5월 말이 되자 결론은 피할 수 없었다. 드니츠는 철수를 명령했다. 유보트들은 북대서양 호위 함대 항로에서 철수했고 작전은 중단되었다. 살아남은 잠수함들은 연합군 항공기의 사정권 밖으로 재배치되었다. 더 깊은 바다로 2차 전장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곳이면 어디든지였다. 한때 늑대 무리가 지배하던 대서양은 침묵에 빠졌다. 아돌프 히틀러조차 이 결정을 반대했지만 드니츠는 계속 진행하면
전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전쟁 일지에는 손실이 무겁고 예상치 못한 타격으로 기록되어 있다. 블랙메인은 독일 함대를 무너뜨렸다. 유보트들은 1943년 이후 새로운 전술과 기술, 스노클, 향상된 설계과 함께 돌아올 것이지만 전략적 순간은 이미 사라졌다. 그들은 결코 지배권을 되찾지 못했다. 블랙메인은 대서양 전투의 전환점이 되었다. 호위 함대는 점점 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고 연합군의 조선 능력은 손실을 앞질렀다. 독일 전략의 핵심이었던 늑대무리 전술은 패배했다. 더 중요한 것은 연합군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점이다. 1943년 중반이 되자 그들은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냥했다. 유보트들은 이동 중 연안, 심지어 기지 근처에서도 공격받았다. 대서양의 생명선이 확보되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보급 항로가 안전해지자 영국은 지속될 수 있었고 미국의 병력과 물자는 자유롭게 대서양을 건널 수 있었다. 디데이 준비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서양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해전의 승리가 아니었다. 유럽에서의 모든 연합군 작전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었다. 역사학자들은 블랙메일을 결정적 육상 전투에 비유했다. 대서양의 스탈링그라드라는 표현은 그 의미를 잘 보여준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붕괴였다. 대서양 전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유보트들은 여전히 싸우고 함선을 격침시키며 진화했지만 1943년 5월 이후 결과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니었다. 연합군을 막으려던 독일의 시도는 실패했다. 블랙메인은 기술, 협동, 정보, 끈기가 결합하여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해상 위협을 무너뜨린 순간으로 남았다. 대서양은 승리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럽에서의 승리로 향하는 길이 확보되었다.